오늘 알아볼 내용은 원자 모형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미시세계의 입자인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봅시다. 원자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자현미경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원자를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원자는 아주 작고 소중한, 그럼 이렇게 작은 원자들을 최초로 정의하고 구성 요소를 알아내던 옛날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원자의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과학적 요소를 바로 모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원자를 볼 수는 없지만 원자를 이용한 여러가지 실험의 결과로 원자의 모습을 축축해서 모형으로 나타내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실험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모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체해가면서 점점 실제 원자의 모습과 비슷한 구조를 알아내는 과정을 진행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얘기는 바로 원자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이 수정해온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관한 이야기, 그 첫 번째입니다. 아주 오래전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 겸 철학자는 어떤 물질을 분해했을 때 아주 작은 입자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 입자에 나눌 수 없는 이라는 아토머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원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초신성처럼 등장한 기원전 과학계의 아이돌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된다는 4원소설을 거의 완성하게 되면서 원자라는 개념은 초라하게 밀려버리게 되죠. 그 이후 세상을 지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을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100일간의 긴 실험으로 박살내버리고 부정해내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세를 타고 여러가지 실험적 근거와 분석들로 원자설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던 과학자가 바로 돌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1800년대 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나온 지 무려 2000년 정도나 지난 시기였죠. 여튼 돌턴은 여러가지 원자의 특성을 정립하여 원자론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 원자론의 경우 이후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상당 부분이 수정되거나 파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4원소설에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라는 입자에 대해 과학자들이 눈을 돌리고 연구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화학 반응 전후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던가 어떤 화합물을 분해했을 때 그 분해된 물질들의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는 실험 결과로 도출된 법칙인 일정 성분비 법칙 등 당시 과학계에서 설명이 필요했던 이론들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쌓았죠. 돌턴의 원자론에 따르면 원자는 절대로 쪼개져서는 안되니 이렇게 당구공 모양처럼 속이 꽉 차있는 알맹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원자 모형인 돌턴의 원자 모형입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이 만들어진 후 원자는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는 이론이 퍼져나갈 때쯤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1870년대에 본인의 이름을 딴 진공관인 크룩스관을 만들게 되고 이 크룩스관에 이것저것 넣어서 에너지를 가해주는 여러가지 실험들이 한창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음극에서 왜인지 모르게 방사선이 자꾸 방출되자 이것에 대해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흐름이 음극에서 발생되기에 음극선이라고 이름 짓고 성질을 알기 위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했으며 또한 이에 반대되는 양극에서의 흐름을 찾게 되니 그것이 바로 양극선이었죠. 아주 안타까운 점은 그가 찾아낸 양극선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양성자의 흐름이었고 이름 지은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었는데 그는 그 두 선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가 그 두 입자의 정체에 대해 모두 알아냈다면 엄청난 과학자로 이름을 날렸을 때 여튼 골트슈타인 이후 영국의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하여 음극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우선 음극선이 움직이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물체를 앞에 갖다 놨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내었고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 음극선에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갖다 대어 선이 휘는 것을 관측함으로써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으며 이 선이 에너지인지 아니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렇게 날개 바퀴를 설치한 후 날개 바퀴가 음극선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여 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음극선은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직진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라는 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 실험들은 크룩스를 포함한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진행했던 음극선에 대한 실험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톰슨은 무엇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이 음극선이 에너지의 흐름이냐 아니면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빛이냐 아니면 입자냐 라는 점이었는데 톰슨은 결정적으로 음극선의 속도를 측정하여 빛보다
생각보다 훨씬 느리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입자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의 질량 대 전하량비를 측정해냅니다. 이때 이 질량 대 전하량비가 일정하게 측정되는 점, 그리고 그 값을 기초로 계산했을 때 예측되는 이 입자의 질량이 알려졌던 원자의 질량들보다 현저히 작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미지의 입자가 원자가 아니라 원자를 구성하는 무언가 다른 입자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즉 기존에 돌턴이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원자가 쪼개질 수 있으며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 입자를 톰슨은 전자라고 이름 지었으며, 기존에 당구공 같던 돌턴의 원자 모형을 수정하게 되는데, 우선 전자의 질량이 원자에 비해 매우 작았으므로 아주 작은 전자가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음전의 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는 중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전자의 음전하를 상쇄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떤 에너지를 주었을 때 음극선이 발생하는 것처럼 전자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부드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 넓게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 마치 푸딩에 과일이 박혀있듯 전자가 콕콕 박혀있는 톰슨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푸딩 모형이죠. 사실상 이 푸딩 모형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극선을 가지고 빛이냐 입자냐 싸우던 여파도 남아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미지의 입자가 푸딩이라니 허망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또한 만약 원자가 푸딩 같은 모양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 또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몸이 푸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과 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잡거나 누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것에 대해 톰슨은 원자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몸이나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무한에 가깝고, 그 무한에 가까운 원자들이 겹겹이 무한한 층을 이루면서 그 공백들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방어를 했으나, 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에 톰슨의 제자였던 천재 화학자 러더퍼드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러더퍼드는 물리 말고 다른 화학이나 생물 등의 과학은 과학도 아니라고 엄청 무시를 하던 걸로 유명한데, 결국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여튼 러더퍼드는 스승님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원자가 푸딩인 것을 증명해내는 실험을 고안합니다. 우선 원자들이 여러 겹 겹쳐 있으면 빈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최대한 원자들이 단층을 이룰 수 있도록 금속을 넓게 펴서 최대한 얇게 금속박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최대한 많이 늘려줘야 하므로 가장 잘 늘어나는 금을 사용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알파 입자라고 하는 양이온 입자를 쏴주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알파 입자의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에서 전자 2개가 제거된 양이온 상태로 우선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보다 아주 질량이 크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파 입자가 닿게 되면 색이 변하는 형광판을 이렇게 금속박 주위로 둘러주면 실험 세팅은 끝이 납니다. 이 실험이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러더퍼드가 기대했던 실험 결과는 푸딩 같은 원자를 무거운 알파 입자가 다 뚫고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이 지역에 잔뜩 검출되는 것이었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상되는 자리에 잔뜩 검출되는 것은 동일했지만 약간 옆으로 휘어있는 부분에도 형광이 검출된 것이죠. 물론 이 정도는 실험 오차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바로 이 부분. 물론 그 수는 압도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금속박보다도 앞쪽에 찍혀있는 바로 이 위치의 표시였습니다. 이곳의 경우 알파 입자가 금속박 내에 무언가에 맞고 튕겨나왔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발견되었던 입자라고 해봐야 전자뿐이었으니 그 가벼운 전자에 알파 입자가 튕겨나올 수가 없거든요. 비유를 하면 종이에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튕겨나온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러더퍼드는 자기의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같은 실험을 계속 시킵니다. 형광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세워봐야 하는 고단한 작업의 연속이었지만, 대학원생들은 어차피 노예, 여튼 아무리 반복해도 나오는 동일한 결과를 보고 러더퍼드는 스승인 톰슨의 모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가 있을 것이고, 그 입자가 어떤 성질을 가질지 생각해보죠. 러더퍼드는 우선 원자의 여기 보이는 결과들을 봤을 때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했으므로 원자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푸딩처럼 무언가 통과할 수 있도록 물렁하거나 아니면 아예 뚫려있는 비어있는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 부분에 표시가 생기기 위해서는 알파 입자를 튕겨낼 정도로 큰, 전자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큰 질량을 가지는 미지의 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죠. 그리고 이 문제의 부분에 찍힌 알파 입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미지 입자의 수는 생각보다 적고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휜 이 부분은 만약 이 미지의 입자가 양의 전하를 갖기 때문에 전기적 반발에 의해 알파 입자가 약간 휘어서 진행했다고 설명한다면, 여기 보이는 모든 실험 결과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있겠죠. 러더퍼드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우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뚫려 있으며 그 중심에 아주 작지만 원자 대부분의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입자가 있고 그 입자를 중심으로 전자들이 행성처럼 돌며 운동하고 있는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형이 러더퍼드 모형, 다시 말해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미지의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이름 짓게 되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이전에 골트슈타인이 찾아냈지만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던 양극선이 양전하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이 양전하를 띠는 입자에 양성자라고 이름 지으며 물리화학 분야에서 큰 명성을 떨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 그리고 양성자 정의, 그 이후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원자핵의 구성 요소인 중성자를 마지막으로 찾아내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비밀이 모두 규명되어 물리화학자들의 촉배를 드는 듯 했습니다만, 여기에 반기를 든 물리화학계의 초신성이 등장했으니 그는 바로 보어였습니다.